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텔레콤의 김승식입니다. 날씨 더운데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타이탄이라는 슈퍼컴퓨터를 이제 올해 오픈해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그 타이탄이라는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민하고 구축했는지에서 좀 공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슈퍼컴퓨터 관련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좀 오늘은 쉬운 언어로 설명을 드리고자 좀 이지한 언어 워딩으로 넣었으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전부터 계속 이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현재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의 전성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거 몇 년 동안 이제 이 크기의 경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2월에 메타에서 라마라는 이제 모델을 발표하면서 오픈하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아마도 이제 그 적은 수의 GPU로도 파인 튜닝이 가능해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 라마 모델도 사실 이 프리트레이닝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모델입니다. 우리가 모델을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비교를 하시나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이게 파라미터 개수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GPT-3 175 빌리언 모델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아까 언급드린 라마 60B 모델 같은 경우에도 6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GPT 175 빌리언 모델이 파라미터 개수로 3배 정도가 더 큰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논문이나 그 블로그를 보면 이 플랍스라는 단위로 그 모델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플랍스라는 단위라는 거는 그 GPU의 연산 속도잖아요. 우리가 GPU를 사면 그 스페시피케이션에 얼마의 이제 플랍스의 성능을 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논문이나 이제 블로그에서 그 언급되는 이 플랍스 단위는 여기서 퍼센트를 빼고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선 시점 연산의 횟수를 뜻하는 거고요. 이게 모델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 모델 안에 얼마나 많은 연산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GPT-3 그 175 빌리언 모델은 얼마만큼의 연산량이 필요할까요? 요 지금 공식은 메가트론 LM 논문에서 제시된 공식인데요. 여기에 계산에 따르면 3엑사플롭스 정도의 연산량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 이터레이션에서 필요한 연산량이고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한 이터레이션을 끝내지는 않잖아요. 여러 번 학습을 해야 되는데 10만 이터레이션을 학습한다 그러면 약 300제타플롭스, 어마어마한 연산량이 필요합니다. A100 GPU의 그 연산 속도가 312 테라플롭스 per second니까 A100 GPU 하나로 만약에 트레이닝을 한다고 그러면 30.5년이 걸리게 됩니다. 뭐 은퇴할 때까지도 안 끝나겠죠, 이게.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모델을 트레이닝 한다는 거는 트레이닝할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그 랭귀지 모델에서는 트레이닝할 데이터를 일반 그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잘 아시는 텍스트 데이터. 거기에 가장 작은 단위로 저희가 토큰이라는 그 단위로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300밀리언, 그러니까 3천억 개의 데이터를 넣고 A100 GPU 1040개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경우에 약 한 34일 정도가 걸리고요. 아까 잠깐 언급드린 라마같이 이제 중소형 모델들도 한 7.5B 모델을 학습하는데 A100 GPU를 256개를 가지고 도 6일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그 메가트론 LM 논문에서 이거를 지금 그 학습을 할 때 300빌리언이 충분하다고 이제 학습을 했는데, 이후 나온 연구에서 이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게 연구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에는 사실 400빌리언이 아니라 1트릴리언, 1조 개가 넘는 지금 트레인 데이터를 놓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들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자원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점이 Achieved Teraflops per GPU인데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달성된 이제 그 성능이잖아요. 연산 성능. 여기 그 수식에 제가 142라는 수치를 넣었는데, 이거는 아까 A100이 우리가 312 테라플로스 per second의 연산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50%도 안 되는 지금 수치를 넣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분산 트레이닝을 할 때 분산 트레이닝에는 굉장히 좀 오버헤드가 많은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부분들, 프레임워크 자체의 오버헤드, 뭐 시스템이 최적화 안 돼 있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높이는 작업들이 사실 시스템의 효율화를 하는 작업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타이탄 슈퍼컴퓨터는 사실 그 짧은 기간에 지금 저희가 구축한 건 아니고요. 사실 오랜 기간 준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이전에는 그 SKT 내부에 쿠버네티스 기반의 머신러닝 플랫폼들이 있었고요. 아마 그 NLP 입문하시는 분들 코보트라는 모델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그 코보트 모델이 여기서 그 학습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글로벌 벤더들의 HPC 그 서비스를 1년간 좀 사용을 했고요. 2021년도부터 이제 스포컴 구축을 시작해서 1차, 2차를 거쳐서 작년 말에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초에 지금 오픈해서 모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타이탄 슈퍼컴퓨터는 GPU 컴퓨터 노드 130대 그리고 엔비디아 A100 GPU 80G에 1040개로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고요. 지금 6월 달에 전 세계 그 슈퍼컴퓨터 순위 4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4위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본격적인 그 엔지니어링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대규모 그 분산 트레이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더 쉬운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딥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보시면 우리가 GPU에 이제 모델을 올리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델에 공급을 하고 포워드 연산을 거쳐서 로스 값을 산출해내고요. 그 로스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모델의 파라미터, 즉 웨이트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한 번의 이터레이션, 학습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학습해야 할 데이터가 굉장히 커요. 그럼 아까 A100의 사례처럼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좀 잘라서 여러 GPU에서 트레이닝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데이터 병렬화입니다. 데이터 패러라이즈 있고요. 우리가 그 4개의 GPU에 모델을 동일한 모델을 카피를 하고요. 데이터셋도 각각 4개의 이제 그 다른 데이터셋을 모델에 공급을 하고 아까 같은 연산을 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4개의 다른 그레디언트가 생성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4개의 다른 모델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동기화해줘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올리듀스라는 집합통신 메소드를 사용해서 4개의 GPU에서 그레디언트를 동기화한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의 평균을 가지고 모델을 업데이트하면 결과적으로 4개의 GPU에 동일한 모델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계속하는 방식이 이제 데이터 패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GPT-3 175빌리언 같은 모델을 학습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요구하는 메모리 요구량 학습할 때 필요한 메모리 요구량이 2.8테라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메모리를 요구를 하는데 얘를 A100 그 GPU가 80G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밀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냐? 사실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모델을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델을 가로로 자르느냐 아니면 이제 종으로 자르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 횡으로 자르는 방식을 인트라레이어 모델 패러렐리즘, 다른 얘기는 텐서 패러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모델을 이제 종으로 자르는 방식을 인터 레이어 모델 패러렐리즘,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파이프라인 패러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잘라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데 사실 그 실제 그 분산 트레이닝에서는 텐서 패러렐이나 파이프라인 패러렐 한 가지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지 않습니다. 텐서 패러렐이나 파이프라인 패러렐 각각 다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이 세 가지의 그 병렬 그 분산 그 학습 알고리즘을 동시에 이제 적용해서 그 진행을 하는데요.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20개의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있고요. 이거를 텐서 패러렐 4개, 파이프라인 패러렐 4개, 그리고 데이터 패러렐 2개로 우리가
분산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 처음 이제 횡으로 텐서페럴 4개를 이렇게 그룹화하고요. 이 상태에서 파이프라인 패러렐 4개의 그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레이어를 이제 5개씩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파이프라인 그룹 안에 지금 텐서 패러렐 그룹이 지금 4개가 배치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GPU를 하나씩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총 16개의 GPU가 배치가 되겠죠. 이 상태로 이제 텐서 패러렐과 파이프라인 패러렐을 적용한 분산 트레이닝이 학습할 준비가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면 실제로 큰 모델을 학습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스케일링 하겠다. 그러니까 학습 속도를 좀 또 빨리 하기 위해서 스케일링 하려면 아까 데이터 패러렐에서 봤던 방식대로 모델을 하나 더 이렇게 카피해서 나눠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 되겠죠. 여기도 동일한 이제 기법들이 적용이 됩니다. 이 세트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들어서 인풋 트레이닝 데이터를 분리해서 이제 데이터 패러렐 방식으로 공급을 해주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텐서 패러렐, 파이프라인 패러렐, 데이터 패러렐이 같이 적용된 3D 패러렐로 분산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GPU가 1000개가 됐던 2000개가 됐던 대규모 학습, 라지 랭귀지 모델의 대규모 학습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텐서 패러렐과 파이프라인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텐서 패러렐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횡으로 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레디언트 같은 것들을 계속 공개하려 해줘야 돼요. 아까 그레디언트 메모리 요구량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이 텐서 패러렐 그룹 안에 있는 노드들끼리 통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올리디스 통신이 일어나겠죠. 반면에 파이프라인 패러렐은 레이어와 레이어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연산이 끝난 데이터들이 다음 레이어로 전달이 되기만 하면 돼요. 상대적으로 이제 통신량이 작고요. 하지만 파이프라인 패러렐은 앞에 연산이 끝나지 않으면 뒤에 연산이 실행이 될 수 없는 그런 약간의 비효율적인 요소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시스템 디자인할 때 텐서 패러렐은 시스템 안에 있는 그 빠른 이제 버스를 타도록 배치를 해야 되고 파이프라인 패러렐은 좀 더 시스템 그 안에 버스보다는 좀 느린 그 노드 간의 전송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이런 분산 학습의 전략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 분산 학습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 저희가 슈퍼컴퓨터 설계를 하면서 하드웨어 스택하고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해서 고민했던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스택은 저희가 세 부분에 대해서 주로 고민을 했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런 이제 분산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통신이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느냐. 그래서 통신의 최적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얼마나 잘 끌어낼 거냐, 100%. 이런 이제 시스템 처리 속도의 효율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빨리 데이터를 읽을 거냐, 이런 데이터 전송의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통신 최적화 내용에서 우리가 GPU 간 통신을 할 때 시스템 안에서 한번 볼게요. 시스템 안에서 GPU들이 통신할 때는 두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CIe로 연결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NVLink로 연결되는 방식인데, PCIe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범용적인 인터페이스죠. 그 시스템 내부에 이제 그 주변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고, NVLink는 엔비디아 주도로 PCI의 느린 속도를 개선하고자 만든 이제 그 프로토콜이잖아요. 옆에 이제 표를 좀 보시면 사실 그 NVLink 쪽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통신이 일어나는 이런 학습에서는 사실 PCIe 방식으로 GPU를 연결하는 것들은 퍼포먼스 드랍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NVLink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예외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가 추론을 한다, 인퍼런스를 한다고 하면 모델이 GPU 메모리 안에 온전하게 다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사실 GPU끼리 이제 통신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인퍼런스용으로 PCIe 방식의 좀 더 저렴한 서버를 이제 구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추론조차도 싱글 GPU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GPU에 지금 모델을 잘라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퍼런스마저도 NVLink를 사용하는 게 표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인터노드, 그러니까 노드 간의 이제 전송 방식인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더넷과 인피니밴드. 이더넷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의 표준이죠. 근데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에는 HPC 쪽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한 이제 고대역 고성능의 이제 통신 프로토콜인데 이 두 가지의 그 지금 대역폭을 비교해 보면 아까 PCIe하고 NVLink 그처럼 이제 차이는 나지 않지만 여전히 인피니밴드 쪽에 굉장히 높은 대역폭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인피니밴드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프로토콜 스택이 그 이더넷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라이트해요. 그 레이턴시가 이더넷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요. 그리고 RDMA를 네이티브로 지원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해서 상대방 노드에 있는 메모리에 CPU에 간섭 없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오프로딩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GPU 간 통신을 할 때 시스템 내부에서 GPU 디렉트라는 기술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GPU가 다른 GPU하고 내가 통신을 하려고 할 때 다른 GPU의 메모리에 CPU의 오퍼레이션 없이 바로 액세스할 수 있는 기술을 GPU 디렉트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스템 안에서뿐만 아니라 원격에 있는 노드의 메모리에도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RDMA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더넷도 RDMA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더넷 위에 RDMA 그 프로토콜 스택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더넷이 가지고 있는 오버헤드는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이런 인피니밴드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시스템에 어떤 시스템을 보면 인피니밴드를 8개 구성할 수도 있고 뭐 1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인피니밴드 카드를 이렇게 꽂아서 구성할 때 보면 첫 번째 경우로 지금 이쪽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쪽 GPU가 외부 통신을 위해 인피니밴드 카드를 통해서 나갈 때 지금 통신 패스가 CPU를 통하게 돼 있잖아요. 그 PCI 통신이 아니라 CPU 간에 지금 QPI 통신을 거쳐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퍼포먼스 드랍이 발생해요. 최대한 50% 정도까지 퍼포먼스 드랍이 발생하는데 이 구조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되겠죠. 만약에 닉을 그 인피니밴드 카드를 각각에 이렇게 연결을 해놨다고 해도 사실 지금 패스를 보면 CPU의 루트 컴플렉스를 통해서 PCI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흡이 2개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레이턴시 손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가 사실 PCI 스위칭 칩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물려 있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인피니밴드 카드를 하나로 할 거냐, 2개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대역폭 800 기가 BPS하고 1.6 테라 BPS의 대역폭 차이 뿐만 아니라 이게 구성이 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인피니밴드 카드를 하나 그 시스템에 꽂는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트랜시버, 광 케이블, 백엔드의 인피니밴드 스위칭 구성하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비싸요. 지금 H백 같은 경우에는 GPU가 워낙 비싸서 이 네트워크 구성 비용이 묻혀버리지만 저희가 그 V백이나 A백 가지고 클러스터 구축할 때는 8개를 구축했을 때는 도입 비용의 거의 30% 정도까지도 잡아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적화하는 게 저희가 이제 숙제였는데 다른 게 없어요. 이 실제로 돌려봐야 됩니다. 트레이닝을 시켜보고 지금 나온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나온 결과는 엔비디아의 이제 그 실험 결과예요.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똑같은 실험들을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지금 닉이 1개일 때, 인피니밴드 카드가 1개일 때 지금 결과를 보면 전체 통신, 그러니까 학습 시간의 40%에 넘는 그 시간들이 통신에 소비된 거죠.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역폭이 8분의 1로 줄기도 했지만 아까와 같은 그 패스상의 지금 오버헤드들이 발생해서 이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닉이 지금 인피니밴드 카드가 4개일 때하고 8개일 때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이 실험을 할 때 그 니클 라이브러리에 버그가 있는 버전으로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디스 버전에 좀 버그가 있었는데 그 버그를 패치한 것들을 저희가 내부에 실험을 해도 저희가 억셉터블한 그 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4개를 구축을 하고 그 남은 비용을 GPU를 더 사는 데 썼죠. 그리고 네트워크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네트워크하고 일반 이제 데이터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도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분산 트레이닝에서 각 노드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각자 성능과 대역폭이 이분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이제 성능이 떨어지거나 대역폭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 그 학습 성능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인피니밴드 지금 네트워크 구성한 것도 노블락킹 구조로 전체 노드가 800G의 그 대역폭들을 전부 다 보장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시스템 쪽에는 그 원래 그 시스템의 그 성능을 뽑아낼 수 있도록 HPC 환경으로 구성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봤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은 저희는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 튜닝에 썼었습니다. 특히 그 니클 튜닝에 썼었는데요. 이 니클의 이제 알고리즘들을 어떤 거를 가져갈 거냐, 니클의 버퍼 사이즈를 얼마큼 가져갈 거냐,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가면서 요거에 대한 그 결과들을 뽑고 저희가 어떤 이제 그 옵션들을 쓸 건지, 어떤 파라미터를 쓸 건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스토리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분산 트레이닝을 GPU 1040개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 1040개의 그 프로세스가 동일한 데이터셋에 동일한 읽기가 발생이 되는 워크로드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워크로드가 발생하는데 기존의 그 NFS 같은 이런 쉐어드 스토리지 방식에서는 사실 지원하기 힘든 워크로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HPC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병렬 분산 파일 시스템을 채택을 했고요. 거기서 레퍼런스가 가장 많은 러스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소프트웨어 스택도 마찬가지로 한 3가지 정도를 저희가 중요하게 봤었는데 잡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그 손쉽게 이제 실행할 건가, 그리고 고성능 컨테이너 런타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쪽 그 왼쪽에 보이는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은 저희가 이 그 슈퍼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스택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 중에서 이 분산 트레이닝에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예, 저희가 스케줄러로 슬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슈퍼컴퓨터라서 슬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그 쿠버네티스 기반의 클러스터를 운영했거든요. 쿠버네티스에서 분산 트레이닝을 할 때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슬럼이 커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슬럼을 이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 분산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리소스를 잡고 나서 프로세스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갱 스케줄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가 그 쿠버네티스에서 만약에 GPU를 뭐 여러 개를 가지고 이제 분산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지만 GPU 한 개씩 잡아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쿠버네티스에는 내가 GPU를 하나 해달라고 하면 GPU 안에 그 서버 안에 8개의 GPU가 있다고 해도 이거를 하나씩 할당하는 게 아니라 노드당 하나씩 할당을 해요. 원래 그 쿠버네티스의 그 아키텍처 자체가 이렇게 서비스 지향적이기 때문에 로드 밸런스 때문에 이렇게 할당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8개의 GPU를 사용하려는 잡이 들어가면 지금 7개들은 다 펑펑 놀고 있는데 이 잡이 잡을 수는 없는 거죠. 리소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주는 백필 이제 스케줄링 같은 이제 이거 이외에 고급 스케줄링 방법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쿠버네티스는 좀 부족했었고요. 두 번째는 잡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모델을 이제 릴리즈해야 되잖아요. 서비스에 이제 들어가려면 그러면 빨리 이제 그 릴리즈가 돼야 되는 모델들도 있고 늦게 이제 릴리즈가 돼야 되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돼야 되는 것들은 잡순위를 올려서 리소스를 빨리 받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좀 느린 것들은 뒤로 이렇게 미루는 그런 이제 유연성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쿠버네티스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사용자가 리소스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줘야죠. 다음번에 이제 그 잡을 못 잡도록 이런 기능들이 이제 슬럼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슬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인바이러먼트 모듈인데요. 이게 HPC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익숙한 개념일 거예요. 근데 이쪽 다른 쪽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인바이러먼트 모듈이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바이너리나 라이브러리나 의정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관리자가 중앙의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놓고 일반 사용자가 그 중앙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쉘 환경을 동쪽으로, 그러니까 사용자 쉘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패스나 이런 것들을 동쪽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예제가 나와 있는데 쿠다하고 파이썬을 이제 사용자가 설치 없이 모듈 로드라는 명령만 가지고 지금 이거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버전을 바꾸고 싶으면
바로 버전을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거를 레고 블록 맞히듯이 차곡차곡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쌓아가지고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성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고성능 컨테이너 런타임입니다. 이것도 아마 굉장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커 컨테이너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도커 컨테이너는 자신만의 네임스페이스를 만듭니다. 별도의 격리된 네임스페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게 네임스페이스를 독립적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를 부여를 받게 됩니다. 컨테이너 안에서만 이제 할당을 받는 거죠. 네트워크 환경도 마찬가지고 파일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HPC 컨테이너들은 호스트의 네임스페이스를 공유를 해요. 이렇게 공유해서 좋은 점은 일단은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인피니밴드 카드나 GPU에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매개체를 안 거치고 바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원래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을 100%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우리가 이 슈퍼컴퓨터나 이런 클러스터들은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제 공유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리소스에 대한 제한 정책을 이제 걸어놓는데 뭐 그룹 단위로 사용자 단위로 우리가 이 도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기본적으로 루트 프리빌리지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호스트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하더라도 거기서 생성되는 파일들이 루트 권한을 가지고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HPC 컨테이너들은 호스트에 있는 파일 시스템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스트 파일 시스템에 지금 있는 권한을 그대로 숨겨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권한 관리에서 굉장히 편하고요. 성능 면으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이런 이제 기술이라서 저희 쪽에서 컨테이너 기술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좀 짧아서 제가 많은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말이 빨라서 잘 전달이 못된 내용들도 있고요. 저희 ADAS에 지금 이런 내용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이렇게 답변해 주네요. 저희 모델이 이제 제너레이션 한 이제 답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